박영나가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영나야, 그게 뭐니? 엄마랑 나눈 대화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요. 고성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USB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길래 재벌 부인 고성이가 이렇게까지 당황하는 걸까요? 박영나는 지금까지 고성이의 완벽한 딸이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약혼도 받아들이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예술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고성이의 눈치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착하고 순종적이던 딸이 대체 언제부터 엄마를 녹음하기 시작했던 걸까요? 사실 박영란은 평생 숨겨온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기억이요. 박영나가 5살 때였어요. 엄마 고성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갔었는데 그곳이 보육원이었습니다. 큰 건물 앞에 서로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쌍둥이였던 듯해요. 둘 다 박영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아이들이었죠. 고성이는 그날 남자아이 손만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여자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뒀어요. 차 안에서 박영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울면서 차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작은 손을 흔들면서 엄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그날의 장면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박영란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 남겨진 그 아이가 계속 나타나서 왜 자기만 두고 갔냐고, 왜 자기는 안 데려갔냐고 물어보는 꿈이었어요. 박영란은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날 본 아이들은 누구였냐고, 왜 여자아이는 안 데려왔냐고요. 그때 고성이가 한 말을 박영란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갑게, 아주 차갑게 대답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다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면 박영나도 보육원에 보내버리겠다고요. 이게 5살이었던 박영나에게 엄마인 고성이가 한 협박이었습니다. 박영나는 그날 이후로 입을 다물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자기도 버려질까봐, 자기도 그 아이처럼 혼자 남겨질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박영란은 완벽한 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눈치를 보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고 절대 반항하지 않는 딸로 살아왔어요. 25년 동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영나가 집에 일찍 들어왔을 때였어요. 고성이가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었죠. 박영란은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이 들렸거든요. 가한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말도 들렸고요. 이름을 듣는 순간 박영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 걸까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였을까? 박영란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박영란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은호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번개 맞은 것처럼 기억이 떠올랐어요. 보육원에 남겨졌던 그 여자아이요. 혹시 그 아이의 이름이 지은호였을까요? 박영란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엄마 고성이가 누군가에 간 이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였죠. 누구의 이야기일까? 생각하던 박영란은 갑자기 오빠 박우진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유학 중이라던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로 오빠 얘기를 꺼내면 엄마가 화제를 돌리기도 했고요. 이유가 뭘까? 박영란은 그날부터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깐요.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알아야 했거든요. 박영란은 매일 엄마 곁을 맴돌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착한 딸처럼 행동했어요. 엄마가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성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고요. 박영란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구나. 혹시 지은호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건 아닐까? 박영란도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를 따라 가야 했으니깐요. 얼마 후 고성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박영란도 재빨리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기사님한테 앞차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죠. 30분쯤 달렸을까요? 고성이가 내린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습니다. 박영란은 건물 밖에서 지켜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엄마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맞은편에는 30살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니 마치 엄마와 딸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박영란은 그 장면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저 여자가 지은호일까? 박영란은 그날 1시간 넘게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고성이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뭔가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본 박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엄마가 저 여자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를 자기는 평생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박영란에게 항상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안아준 기억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저 낯선 여자에게는 왜 저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건지 박영란은 그날 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어요. 그리고 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발견했죠. 대표 인사말에 지은호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박영란은 그 홈페이지를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지은호의 양력도 있었어요. 30살 미혼, 보육원 출신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박영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출신? 설마 오늘 엄마가 만난 그 여성분이 내 기억 속에 그 아이라는 건가? 25년 전 보육원에 남겨졌던 그 여자아이. 박영란은 꼭 알아내야 했습니다. 박영란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까지 전부 다 복사했죠. 그 안에는 놀라운 사실들도 발견했는데요. 고성이가 윤성모 병원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은호의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고성이가 지은호를 건강검진 받게 하면서 몰래 간 검사도 같이 시켰던 거예요. 근데 지은호는 그걸 모르고 엄마의 친절한 호의로만 알고 있는 거겠죠. 박영란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또 왜 지은호의 간이 필요한 건지 박영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성이가 강호라는 사람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강호는 지은호의 남동생이었는데 고성이는 그를 만나서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누나를 설득해달라고 간 이식 수술을 받도록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영란은 그 내용을 보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구나. 사람의 마음도, 가족 관계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박영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엄마한테는 그저 도구였다는 걸요. 재벌 회장의 딸로 키워서 상류층 사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약혼도 그래서 강요했던 거였어요. 진화제약 며느리로 만들어서 엄마의 사업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요. 박영란은 25년 동안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기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믿었는데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박영란은 모든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고성이가 지은호가 친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그 순간을 녹음해야 했어요. 그래야 완벽한 증거가 되니까요. 며칠 후 박영란은 엄마가 지은호를 만나러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았죠. 고성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긴장되면서도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영란은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지은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영란은 건물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지은호가 뛰쳐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울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뒤따라 나오면서 지은호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지은호는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드디어 터진 거였습니다. 고성이가 간 이식에 대해 지은호에게 모든 걸 말했고 지은호는 충격을 받아서 도망친 거였죠. 박영란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밤 엄마와 대결할 준비를 해야 했어요. 저녁 무렵 고성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박영란은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내려갔어요. 주머니 속 USB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박영란가 고성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USB를 꺼내 들었어요. 고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손에 들린 작은 USB를 보는 순간 고성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박영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나눈 대화가 전부 녹음돼 있다고, 지은호 언니를 이용한 계획도, 간, 이식 준비 과정도, 병원 기록, 조작도, 강호 씨 매수 시도도 전부 다 담겨 있다고요. 고성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박영란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자기가 5살 때 본 장면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때 그 여자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부르던 모습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그날의 기억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고, 그 USB로 뭘 하려는 거냐고요. 박영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말라고요. 그 말에 고성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친 게 바로 본인이었으니까요. 그 가르침이 이제 자기를 향해 날아온 겁니다. 그것도 친딸에게서 말이죠. 박영란은 USB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고성이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박영란가 말했어요. 이건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했고요. 고성이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영란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고성이가 직접 아버지 박진석에게 모든 걸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USB를 언론에 넘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 내내 서재를 오가면서 고민했죠. 자기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거든요.
재벌 부인이라는 지위도 상류층 사회에서의 입지도 남편의 신뢰도 전부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결국 박진석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고백했어요. 재혼 전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 딸은 보육원에 버리고 아들만 데려왔다는 것, 그 아들이 지금 간 질환으로 입원해 있다는 것, 그리고 버렸던 딸을 찾아서 간 이식을 시도했다는 사실까지요.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고성이의 고백을 다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고백이 끝났을 때 박진석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자기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몇 달 전부터 고성이의 행동이 수상해서 사람을 시켜 조사했었다고 말했어요. 박진석이 고성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냐고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박진석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하지는 않겠지만 고성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다음 날 박진석은 지은호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고성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미리 알면서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지은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박진석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제안했어요. 간 이식은 강요하지 않겠지만 만약 마음이 있다면 박우진을 한 번만 만나보지 않겠냐고요. 쌍둥이 오빠니까 한 번쯤은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호는 박우진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봤어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죠. 지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나의 쌍둥이 오빠구나. 25년 전 보육원에서 헤어진 그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우진도 지은호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지, 왜 눈물이 나는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쌍둥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간 이식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성이를 위해서도 박우진을 위해서도 아니었죠. 그냥 자기 마음이 원해서였어요. 쌍둥이 오빠를 살리고 싶다는 아주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박우진은 건강을 되찾았고 지은호도 회복이 빨랐어요. 두 사람은 수술 후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25년의 공백을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박영란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USB는 결국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아버지 박진석이 이미 알고 있었고 지은호 언니와 박우진 오빠가 화해했으니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박영란은 USB를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사회활동도 중단했어요. 대신 지은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냈고 가끔 멀리서 지은호를 지켜봤죠. 지은호는 아직 고성이를 엄마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나와 지은호는 자매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는데요.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박영란은 지은호에게 어린 시절 기억을 들려줬고 지은호는 박영나에게 보육원에서의 삶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화려한 날들의 이 가족은 이렇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저지른 잘못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모두가 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